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 직장 여성입니다. 누구나 말하면 아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원래는 작년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했습니다. 지금은 대강 정리가 되고 마음이 홀가분해진 상황이지만 제 인생에서 작년만큼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파혼도 파혼이지만 아빠도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살면서 시행착오라는 걸 많이 겪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능력 있는 부모님 덕에 하고 싶은 것들 대부분 하면서 살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말을 안 들었던 일이 결혼에 관해서예요. 다른 건 다 똑똑한 척 하는데 영 헛똑똑이가 다름 아닌 저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저 결혼 준비하는 동안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엄마 걱정이 괜한 일이라고 여기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가족들도 몇 번 더 만나봐라 했었는데 엄마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눈에는 딸이 제일 잘나 보이겠지만 나 같은 여자 밖에 나가면 수두룩해. 연애만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엄마 예비사위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면 된 거지. 엄마, 돈은 둘이서 앞으로 벌 날이 구만리야. 내 주위에 조건 떼주고 결혼했다가 망한 사람 수두룩해. 엄마도 너한테 잘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랑 중요하지. 근데 어쩐지 자꾸 너한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자 쪽에 기대는 듯해서 너 힘들까 봐 걱정하는 거야. 너 사람 파악하는 시간 2년 길다고 생각하나 본데 10년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야. 엄마 말 들어. 결혼 급할 거 없어. 하지만 30 훌쩍 넘은 신부가 되는 것이 싫다는 단순한 이유로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기면서 결혼을 추진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어른 말이 맞더라고요. 결혼 같은 중대사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전 파혼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왜 꼭 겪어야 아는 것일까요? 결혼할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과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조건 안 보고 사람 하나 성실한 것과 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보다 저의 조건과 배경이 먼저였던 남자는 너무 잔인하게 이별을 말했고 그런 사람에게 저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미련 없이 파혼했습니다. 꼭 제가 파혼을 당한 것처럼 들리시죠? 남자친구 입에서 파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과연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저의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난 건 아니고요.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알고 지낸 시간은 사귄 기간보다 훨씬 긴 셈이죠. 취업 준비를 같이 했고 저는 전공이 산업 디자인 쪽이라 이쪽 계통 회사에 나름 빨리 취직해 자리를 잡았어요. 남자친구는 공대를 졸업했지만 학벌이 아주 대단치는 않다 보니 눈높이에 맞는 회사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직만 2번 했어요. 원래 어중간한 위치면 더 직장 취직하는 일이 어려운 법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당시 벌써 30이었던지라 마음이 급했던 제가 그냥 공무원 시험을 권유도 했습니다. 차라리 오빠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월급이 급급하지는 말고 멀리 내다보면 그게 좋지 않겠어? 이직 자주 한다고 경력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전공 살린 직렬로 공무원 시험 봐. 내가 도와줄게. 저는 남자친구가 돈벌이를 안 하는 동안 기꺼이 참고 기다려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지금 당장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또 얼마 못 버티고 다니고 나오느니 훨씬 현명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요즘 공무원이 뭐 예전처럼 선호직군인 줄 알아? 초봉이 군대 경력 포함해도 200만 원이 안 된다더라. 나는 얇고 길게 직장 생활하고 싶지 않아. 푼돈 받으면서 내 시간 허비하느니 굵고 짧게 힘든 일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 글쎄, 돈만 보고 일을 선택하면 오래 못하는 법인데. 암튼 오빠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도 경력이 짧고 학벌이 어중간해서인지 좀처럼 남자친구가 원하는 직장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자 저랑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여자도 사귈 자격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니까요. 사실 30이라는 나이에 제대로 자리 잡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오니 남자친구가 백수이던 시절에 많이 도와줬어요. 데이트 비용도 제가 부담하고 남자친구가 배우고 싶다는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주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고 나중에 잘 되면 꼭 갖겠다면서 제 호의를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자기 집 형편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도 대충 대화하면서 가늠해보기로는 남자친구 집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걸 짐작은 했습니다. 자기가 취업 준비하면서 집에 아쉬운 소리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자친구 만나는 동안 저의 입으로 우리 집 잘 산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밝은 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 액세서리, 차, 취미 등등 물질적으로도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며 제가 여태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집에서 사랑만 받으며 자랐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대학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돈 많은 집 딸내미라 고생해 본 적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으니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때는 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도와주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었고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저의 그런 면을 남자친구는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가 그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더 나은 조건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는 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도 제가 도와주는 거 사양하지 않았지만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격지심도 생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남자친구랑 취업 박람회도 다니고 이직하는 회사를 알아보면서 지원하겠다는 회사를 몇 군데 봤는데 그중 한 군데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도 점점 늘고 있는 전기차 부품 관련 회사였는데요. 마침 경력직을 뽑는다길래 제가 남자친구에게 적극 추천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급여 수준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 회사 진짜 들어가면 더 이상 이직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요즘 경쟁률 장난 아니야. 나보다 훨씬 쟁쟁한 사람들 엄청 많이들 지원할걸? 그래도 혹시 몰라 박람회 때 가서 채용 조건이랑 알아보기는 했는데 네 말대로 이 회사 이력서 냈다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회사가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물론 지원은 하겠지만 기대는 안 해. 오빠가 뭐 어때서? 기계 쪽 경력도 있고 학벌도 그만하면 충분하지. 미리부터 안 된다 고민 마. 잘 될 거야. 나도 오빠가 말한 이 회사 지원해서 됐으면 좋겠다. 이쪽에 나도 아는 선배도 몇 명 근무하는데 오빠 잘 봐달라고 말 좀 해줄까? 그러지 마. 요즘은 그런 말 들어가면 다 청탁이야. 알지?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큰 회사도 아니고 오빠 정도면 충분히 입사 가능한 회사라 하는 소리야. 청탁이라니. 내가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네가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면 몰라도
직원 몇몇하고 알면서 어설프게 부탁해봐라. 나 좋게 보겠어? 아이 참. 알았어. 아무튼 나는 오빠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자신감 가져? 저의 응원 덕인지 이직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자기 몸값을 높여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거의 30 다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니까요. 게다가 전에 다니는 곳보다 연봉 조건도 좋았고요. 회사가 멀지 않아서 출퇴근도 용이했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들어간 회사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곳이긴 해요. 하지만 전에 제가 인맥 도움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중엔 천천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자친구 취업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겠지만요. 나중에 파혼하고 나서 제가 남모르게 도와준 일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줄은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2번의 이직을 거쳐 원하는 직장에 자리 잡고 나서 1년 정도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름 마음에 드는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기로 하고 그 즈음이 설 연휴라 저희 부모님께 인사 와서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았습니다. 사귀면서 서로의 부모님께 명절에 선물을 보내거나 1년에 한두 번 같이 식사를 해서 처음 뵙는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간단히 식사만 했다면 정식으로 인사 왔을 때는 아빠랑 술도 한잔하고 그냥 연애만 할 때와는 달리 가족이 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우리 부모님 봤을 때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이랑 분위기나 문화가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집 딸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너희 집 분위기는 우리 집이랑 많이 다르네. 너는 아빠가 사업하셔서 여유 있단 건 알긴 했지만 우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희처럼 여유가 많이 없거든.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 데려가서 고생시킨다고 반대하시면 어쩌냐. 물론 내가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지만 말이야. 별 걱정을 다 한다. 나도 대충 알고 있는데 뭘. 대신 우리들이 잘 살면 우리 부모님은 걱정 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오빠 매력이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 직장도 든든하겠다. 우리들이 마음만 잘 맞으면 앞으로 잘 살 건데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니 걱정 마. 나도 결혼할 때 부모님께 당당하게 손 벌리고 다 해달라고 하지 못해. 부모님 여유 있게 사시면 자식들이 노후 부담 없고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차이 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늘 당당하고 열심히 하는 태도를 부모님이 좋게 보셨으니 절대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다는 말로 그 사람 길을 살려줬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 집이 잘 살면 자기가 좋은 거 아니겠냐며 웃어넘기긴 했지만 어쩐지 그때부터는 저에게 더 잘해주는 느낌? 조심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젊으시고 노후 준비 잘하고 있으니 우리들 미래만 보고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나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살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게 하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부모님이십니다. 남자친구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고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저에게 다정한 사람이라 아빠는 안심된다고 하시며 거의 사위 대접 해주셨어요. 엄마는 아빠와 다르게 걱정이 많으셔서 결혼 급할 거 없다고 은근히 말리셨지만요.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우리 집에 비해 남자친구 집이 아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차이 난다는 말을 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준비해야 하니 허심탄회하게 서로 경제적인 부분 오픈하자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사람 집과 우리 집 형편이 차이가 많이 나서 놀라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친정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그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 잘 사는 집 딸인 거 아시고 살짝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셔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욕심 부릴 수 있는 거다 이해하려고 했고요. 자주 뵌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는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예비 며느리를 어려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부모에게는 제일 최고이듯 예비 시어머니도 똑똑한 아들 짝꿍 될 사람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집 딸이라지만 자기 아들에게 장가 오면 우리 집 며느리이니 알아서 잘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자 잘 고르는 눈이 있나 봐. 자기가 알아서 마누라감 잘 골라서 왔으니 말이야.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전에 사는 건 다 있고 남편이란 새 가족이랑 잘 지내야 하는 법인 거 너도 알지? 세상 바뀌어도 사는 게 그래. 남편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엄마, 그만하세요. 지훈이 아직 나랑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엄마 말대로 하는 며느리 없어요, 엄마. 예비 시모 말에 멋쩍은 웃음을 짓자 남자친구가 알아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니들 힘으로만 한다고 해도 사실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 둘 중에 그나마 너희 친정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아이 참 엄마. 지은이 집 잘 살아도 우리 둘 힘으로만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부담되니까 그런 말 그만하세요. 아이고 참. 벌써부터 네 색시 편드는 거니? 엄마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나중에 어차피 도움받게 될 거 아예 처음에 눈 딱 감고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 안 그러니? 너희 친정에서 설마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 도움 안 주고 고생하게 두지는 않을 듯 싶은데. 너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도 하시고 여유도 있다며. 아휴, 내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 엄청 참하고 야무지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집안 여유 있는 며느리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좀 푼숙기가 있으신 분이라 저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긴 했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집안 며느리 얻는다고 주변에 엄청 자랑하셨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아들 잘 키워놔서 좋은 처갓집에 장가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며느리감에게 네가 우리 아들에게 시집 잘 온다는 말 하면서 아들 유세하시는 시부모도 많은데 아들이 장가 잘 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저랑 갈등은 많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들이 장가 잘 간다는 건 당신들도 잘 아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뜻하지 않게 갑작스런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불행이라는 건 예고를 하지 않고 오는 거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인사까지 하고 결혼 준비를 한창 하는 와중에 갑자기 지병도 없던 우리 아빠가 쓰러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평소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흔한 혈압약도 안 드실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하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건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쩔 바를 몰랐어요. 처음에 엄마가 아빠 쓰러지셨다고 연락을 줬을 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아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셨다 하니 놀란 마음 진정시키며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훈아, 얼른 와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아무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일단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어. 지훈이도 지금 막 도착했다. 얼른 와. 엄마, 아빠 어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대체 아빠가 왜 쓰러지신 거예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갔어. 아빠가 뇌출혈이라니. 엄마가 믿기지도 않는다. 사우나에서 갑자기 기절했나 봐.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덕에 빨리 병원에 왔다는데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엄마도 몰랐어. 빨리 오라는 엄마 말에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이 아직 안 끝났지만 엄마는 거의 실신지경이었고 남동생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고 엄마를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아빠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저는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가까이 사는 큰아빠와 고모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도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사람 역시 불과 몇 주 전에 건강하셨던 아빠 모습을 봤던지라 믿기지 않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수술하셨으니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아빠는 결국 하루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가족들도 아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와 큰엄마 그리고 고모랑 사촌오빠가 한달음에 달려왔고 정신없이 아빠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실신지경이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아빠 부고를 전했더니 하필 출장 중이라 바로 장례식장으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동생이 상주하며 아빠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빠를 보내드린 슬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고 저는 현실에 닥친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손님이 어마어마했고 근조 화환도 병원 복도에 기차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엄청나게 왔었죠. 친척들이 모두 와주셔서 엄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충격이 크실 것 같다고요. 조문객들이 뜸해진 늦은 시간, 큰아버지와 고모를 비롯 가족들은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빈소를 떠났어요. 하지만 늦은 시간 출장에서 돌아왔다며 남자친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남편 얼굴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되고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군요. 지훈아, 많이 놀랐겠다. 내가 제일 먼저 왔어야 하는데 미안. 내일이 발인인데 어쩌냐. 나 내일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올 듯해.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온 거야. 하필이면 지금이 제일 바쁠 때라. 도저히 일정을 뺄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 바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아직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고작 1년 차이니 윗사람들 눈치도 볼 테니까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지. 우리 엄마도 조문 오신다는 걸 내가 너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부이기만 하시라 했어. 많이 힘들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다. 남자친구는 그날 잠깐 저와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빠 3일장 치르는 동안 친척들이 다들 제 결혼 앞두고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일을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그러다가 큰아버지가 저한테 궁금하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연아, 근데 네 남자친구라는 놈은 어째 네 아버지 장례 치르는 동안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는 거냐? 너랑 아무 문제 없는 거 맞는 거니? 아니 결혼할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말이지. 어찌 와서 너 옆에 있어주지를 않는 거니? 아, 큰아빠가 안 계실 때 왔다가 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직 큰아빠한테 정식으로 소개를 안 시켜줬네요. 장례 끝나고 제가 정신 차리면 회사로 한번 찾아가 뵐게요. 회사 일이 바빠도 결혼할 여자 옆에 이럴 때 있어줘야지. 이런 거 이해 못해줄 회사 아닌데 그놈 참.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큰아빠 말을 두고 보니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가족들 도움으로 장례는 무사히 치렀어요. 하지만 뒷수습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떠나신 탓에 상속 문제도 급하게 정리해야 했는데요. 아직은 엄마가 생존해 계시는지라 아빠 재산은 엄마와 자식들에게 공동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 재산이 현금 재산 빼고 대부분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빠 생전에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당장 상속받지 않고 추후에 엄마로부터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한참 아빠 뒷수습을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니만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물어보라고 했다면서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만 한다는 말이요. 지훈아, 저기 이럴 때 현실적인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너 혹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재산이 어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우리 엄마도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지 아니냐고 너한테 꼭 물어보라고 하시잖아. 나도 너희 집 잘 사는 줄은 알지만 정확하게 재산 문제는 모르니까 말이야. 혹시 대충만이라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 대뜸 제가 상속받는 재산을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답도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빠가 왜 궁금해? 우리 결혼은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던 거고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건 없건 달라질 게 뭐 있다고? 미리 말하는데 나 상속받는 재산 없어. 우리 아빠도 재산도 많지만 빚도 많아서 다 정리해도 모자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알 필요 없어. 저는 서운하고 화난 마음에 거짓말을 섞어 쏘아 붙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는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겁니다. 야, 김지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내가 묻는 말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시 확실히 말해줘. 너 재산 문제는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해도 어영부영하는 거 아니다. 받을 게 있는데 너 엄마랑 동생 생각해서 설마 포기하는 건 아닌 거지? 너네 사는 아파트만 해도 얼만데. 장인어른 사업하시면 재산이 그 집만 있을 거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남자친구는 급하다는 듯 저의 대답을 다그치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의 번뜩이는 눈빛을 보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정말 없는 거냐고 다그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아직 아빠 잃고 난 뒤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대뜸 와서 상속재산을 물어보는 행동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오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장례 때 얼굴 한번 비추고 한 달 만에 만나서는 뭐가 어째? 갑자기 그동안 관심도 없던 우리 집 재산에 왜 관심인 건데? 나 솔직히 말한 거야. 물려받을 재산 없어. 집은 이미 엄마 명이고 빚 갚고 나면 나나 동생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됐지? 갑자기 이러니 참 당황스럽다. 대체 이유가 뭐야? 나야말로 당황스럽다. 내가 이러자고 너 만났겠냐? 너 확실히 말해. 다시 한번 물을게. 정말 상속받는 재산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왜 며느리 잘 얻었다는 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 너희 집 살만한 거 보고 우리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 받겠구나 싶어서 너 좋아하신 거야. 장인어른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걱정되시는지 너 상속재산 물어보신 거고. 근데 아무것도 없다니. 너 설마 거짓말은 아닌 거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는지 재산을 물어보는데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저와 결혼하는 이유와 부모님이 나를 좋아했다는 이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라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걸 바보같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야말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다정했고 아빠 돌아가신 후 진심으로 위로해준 건 전부 가식이었냐고요. 그랬더니만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가식? 가식이라니 우습네. 야, 누구나 처가가 잘 살면 기대하는 법이고 나 정도는 해. 근데 받아먹을 콩고물이 하나도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이 있는데 너네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있는 집 딸이라 뭐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순 개털이었잖아. 빚 좋은 개살구가 딱 너네 집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이러면 우리도 결혼 힘들어. 나는 우리 집도 힘든데 여자 집까지 책임지고 살 자신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 받을 재산 없다면 우리 그냥 이쯤에서 파혼하자. 뭐? 파혼? 오빠 지금 나더러 파혼이라고 했어? 내가 물려받을 돈 없으면 결혼 못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지? 그래. 난 개털된 너랑은 결혼 못해. 그럼 우리 결혼할 때도 정말 도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 난 빚내면서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 둘 다 힘든 선택하지 말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결혼 미루자는 말 아니야. 우리 결혼 아예 없던 걸로 해. 남자친구 입에서 먼저 파혼 소리가 나왔고 저는 이미 배신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얘기할 때부터 내가 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했는데 바로 파혼을 얘기하리라고는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힘든 상황이 되니 여과 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월세 오피스텔부터 시작하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확인자 계속 궁금했던 걸 대놓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엄마가 물어보랬다고 하는 건 핑계 같더라고요. 물론 궁금해하셨겠지만 내가 가진 게 없으니 파혼하겠다는 건 전적으로 그 사람 의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 제가 뭐하러 붙잡겠어요? 그래 좋아. 오빠 말대로 해. 물려받을 돈 없으면 결혼 안 하겠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빠 정말 못됐다. 몇 년을 만나는데 왜 이런 면을 못 봤지? 내가 오빠 잘 되라고 그동안 마음 써준 게 후회될 뿐이야. 우리 아직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네 자리,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우리 부모님도 아마 너랑 결혼 예전같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나는 이만 간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너희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려. 서로 나쁜 사람 되지 않게 알아서 잘 얘기하길 바랄게. 꼴에 우리 엄마에게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는 내 자리, 오빠는 오빠 자리. 분명 오빠 입으로 얘기한 거지?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이야. 똑똑히 기억해 둘게. 우린 오빠 말대로 오늘 여기서 끝내자. 저 역시 나름 쿨하게 그 사람 파혼 선언에 대응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이 특히나 분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너무 힘들어 하시던 때라 저는 잠시 파혼 소식을 알리는 일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놈이 말했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말을 정확하게 실천하기로 했어요. 근 3일을 혼자 끙끙 소가리를 하다가 저는 마음의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서류와 남자친구에게 받은 반지를 챙겨 그 사람 회사로 향했어요. 물론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다른 곳으로 피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람 회사는 저도 낯설지 않은 곳이라 근무하는 부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으니 사무실 밖 복도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잠시 후 혼비백산한 얼굴로 밖으로 나오더군요. 아마 제가 도끼를 품고 본인 망신을 주려고 회사에 왔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김지훈,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 내 회사야. 너 얘기 잘 끝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자. 일단 나가서 얘기해.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여기 오빠 망신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오빠가 그랬지? 각자 제자리 찾아가자고. 나 오빠한테 제자리 찾아주려고 온 건데?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빨리 나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까. 잔말 말고 나 따라오기나 해. 제자리 찾는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팔을 잡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저는 복도 끝에 회사 대표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멈칫하다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야, 야! 너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 설마 대표님 사무실로 가는 거 아니지? 너 미쳤냐? 가서 내가 너 돈 없어서 파혼하겠다고 망신 주게? 회사에서 네가 그런다고 대표가 뭐 나를 자를 수나 있겠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야. 그만하고 가라. 잊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표방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남자친구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버리니 그 인간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지훈이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엇갈릴 뻔했구나. 막 나가려던 대표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사장이 저를 아는 척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 때는 쪽팔림으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놈 눈이 아주 흰자가 보이도록 커지더라고요. 아, 큰아빠.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저 잠깐 얘기만 나누고 가도 될까요? 그럼 그래도 되지. 근데 옆에 직원은 네 남자친구 아니냐? 이제는 알려도 되는 거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인간이 저와 자기 회사 사장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큰아빠. 이제는 뭐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서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너 결혼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큰아빠,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잘못 추천한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찾아왔어요. 이 사람, 저 결혼할 사람인 거 그동안 모른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상속받을 재산 없고 개털이라고 파혼하자고 해서요.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입사시켰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십사 하고 왔어요. 일단 너무 죄송해요. 큰아빠, 어찌됐건 제 부탁으로 저 사람 채용해 주신 건데. 사실은 그 회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1년 전 남자친구가 이직을 고민하면서 입사하고 싶어 하던 회사는 우리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우리 아빠 사업체 역시 큰아버지 회사가 가장 큰 거래처이기도 했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할까 봐 큰아버지께 뒤에서 간곡하게 그 인간 능력을 강조하면서 부탁한 건데 그 사실을 계속 비밀로 했었거든요. 우리 큰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입사했을 때부터 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임을 알고 계셨지만 저의 부탁으로 모른 척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장례 때 얼굴도 안 비춘다고 한 소리 하신 거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결의에 찬 얼굴로 와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큰아버지는 눈치를 채신 듯 얼굴이 차갑게 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 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죠. 아, 그래? 우리 지훈이가 그러길 바란다 이거구나.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러자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 당연히 압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고 제가 모시는 상사님인걸요. 근데 지훈이가 지금 큰아빠라고 부르던데 사장님이 지훈이 큰아버님이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됐지. 그리고 지훈이가 자네 여기 취업시키겠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겠구먼. 그럼 이제 자네가 앞으로 어찌 될 건지도 알겠군. 예? 저 사장님,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훈이가 저를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저 이 회사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는 냈지만 그다지 끌리지는 않았어. 지훈이 부탁 아니었으면 나랑 이렇게 만날 일 없었을 거네. 근데 우리 지훈이 하는 말이 정말인가? 정말 우리 지훈이한테 개털이니 뭐니 한 건가? 내 조카한테 그딴 말하는 놈이
내 회사에서 일하는 꼴은 못 보겠는데 어쩔 텐가. 내가 해고하기 전에 알아서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겠지. 아무 말 못하고 진땀 흘리는 그 인간에게 저는 반지를 집어던지며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래야 각자 제자리 찾는 거지. 내 덕에 이 회사 들어온 줄도 모르고. 본인이 잘나서인 줄 알았나 봐? 큰아빠가 그러는데 일도 제대로 안 한다며? 오빠 아니라도 똑똑한 사람 많대. 조용히 나갈래? 더러운 꼴 보고 나갈래? 오빠가 선택해. 물론 우리 사이도 당연히 끝이야. 아참, 내 상속 재산 궁금했지?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앞으로 재산이 꽤나 많더라고. 나중에 그 재산 다 어디로 가겠어? 뭐 궁금하다니까 내가 알려는 줄게. 실컷 봐. 그때 그 인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생각이 짧기는. 오빠는 그냥 착한 척하면서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결혼 피하게 해줘서. 그럼 알아서 짐 싸서 정리 잘하길 바랄게. 큰아빠,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여기 이 사람보다 훨씬 잘난 인재 뽑아서 자리 채우세요. 저는 걱정 마시고요. 큰아빠는 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남자친구에게는 냉랭하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빠 회사를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계속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꽉 막힌 구석이 있어도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완전 사람을 잘못 봤더라고요. 인생 한참 알 수 없는 것이 몇 달 전만 해도 결혼 준비하며 설레기만 했는데 결과는 이렇네요. 인생 참 한참을 알 수 없죠? 저는 그렇게 3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고 결혼을 깼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나중에 큰아버지가 저 위로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인간은 쪽팔렸는지 알아서 회사를 나갔다고요. 그래도 일말의 염치는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파혼하고 1년이 지나 30이 된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참 힘든 거구나 실감하고 있어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저부터도 우선 성숙하고 지혜로워야겠다고 느낀 계기가 되었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의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